태종 18년 1418년 6월 경복궁의 웅장한 대전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폭풍이나 처형을 앞둔 듯한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지닌 신하들은 화려한 관복과는 대조적으로 침통한 긴장감 속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용상에 앉은 왕을 쳐다보지 못했으며 그 앞에 서 있는 남자, 잠시 후면 바로 그 용상의 주인이 될 운명이었던 남자, 바로 조선의 장자이자 세자인 양녕대군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슬에 묶여 있지도 호위병에게 끌려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곳에 서 있었죠. 그 표정은 그를 따르던 이들을 분노하게 했고 적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될 운명이었고 10년 넘게 모든 희망과 야망의 중심이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 왕조를 물려주기 위해 피를 뒤집어 썼던 왕이 한때 누구보다 아꼈던 맏아들을 폐위시키기 직전에 이른 것일까요? 이것은 정의였을까요? 왕국이 무가치한 후계자를 제거하는 과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아들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용한 반항, 마지막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까요? 이것은 술과 여자, 그리고 변덕에 굴복한 왕자의 실패담일까요? 아니면 왕이라는 화려한 세상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모든 논리와 기대를 저버린 채 자유를 택한 한 영혼의 심오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관과 탁 트인 길 사이의 선택, 절대 권력과 절대 자유 사이의 선택. 이것은 왕국을 포기한 남자, 양녕대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몰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등극의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녕의 탄생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의 건국 그 자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훗날 태종이 되는 그의 아버지 이방원은 평화롭게 권력을 물려받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그는 왕조의 창시자인 태조의 다섯째 아들이었지만 단연코 가장 야심차고 가장 무자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등극을 설계한 건축가였으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었던 뛰어난 군사령관이자 정치 전략가였습니다. 그 수단은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습니다. 왕좌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이방원은 제1차,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알려진 두 차례의 폭력적인 쿠데타를 조직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는 자신의 두 형제를 포함한 경쟁자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왕좌를 위해 형제의 피를 손에 묻혔고 이는 평생 그를 괴롭히는 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태종으로 즉위했을 때 그는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이들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했으며 안정적인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만큼은 자기가 저질렀던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바로 양녕이었습니다. 1394년에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잔인한 야망에 살아있는 구연체였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길러졌습니다. 1404년 불과 10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공식적으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이 그의 교육에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유학자들에게 배웠고 가장 숙련된 무장들에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덕의 귀감이요 장차 성군이 될 제목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군가는 한동안 그는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초기 실록은 그를 비범한 재능을 지닌 왕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총명하여 경전 연구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에너지가 넘치는 필치를 지닌 재능 있는 서예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용맹함을 닮아 뛰어난 궁수이자 기마병이었습니다. 태종은 그런 아들을 몹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양녕에게서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폭력적인 과거를 정당화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이 총명한 소녀는 태종 자신이 결코 될 수 없었던 평온하고 존경받는 통치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로 단련된 왕국을 물려받겠지만 학자의 침착한 손으로 통치할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젊은 왕자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고 잘생겼으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편안한 자신감을 지녔습니다. 그의 두 동생인 효령대군과 충녕대군은
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효령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정치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영적인 문제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셋째 아들인 충령은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는 소년으로 종종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세자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에 비해 창백한 학자처럼 책에 파묻혀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무자비하지만 유능한 왕, 총명하고 사랑받는 후계자, 그리고 안정된 왕국. 이것이 태종이 피를 흘려가며 쟁취한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왕국은 인간의 제도이며 인간은 좀처럼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령을 그토록 뛰어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질들, 그의 열정, 에너지, 자유로운 영혼이 바로 그의 몰락을 가져올 것들이었습니다. 왕좌로 가는 길은 유교적 도그마와 숨막히는 의례로 포장된 좁고 경직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일탈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거칠게 내달리고픈 영혼을 위한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거창한 반란이 아니라 작고 미묘한 불복종의 행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령은 치국과 윤리에 대한 끝없는 강의가 지루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빠르고 날카로웠던 그의 정신은 궁정에 반복되는 의식의 실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생동감 넘치고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들에 끌렸습니다. 그는 사냥을 사랑했습니다. 추격의 전율,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 궁궐의 벽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서의 자유로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술과 시, 음악을 사랑했는데 이는 오직 통치에만 집중해야 할 미래의 왕에게는 경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취미였습니다. 이것들이 큰 죄는 아니었지만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대관과 사관 역할을 하는 엄격하고 교조적인 유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왕실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부의 도덕적 순수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자께서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학문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쁜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처음에 이러한 불평을 일축했습니다. 그 자신도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아들에게도 배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약간의 사냥은 미래의 총사령관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사랑은 세련된 영혼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양령의 유람은 더 길어졌고 스승들에 대한 무시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 이론보다는 술과 노래에 더 관심이 많은 예술가나 한량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세자로서 양령에게는 정치적 연줄과 고귀한 출신을 고려해 선택된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열정 없이 형식적이었습니다. 낭만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의 왕자는 다른 곳에서 애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예상된 일이었지만 그 방식이 조정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여자들을 궁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들을 타났고 때로는 작은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몰락이라는 길고 느린 불길에 불을 붙인 발단은 정치적 음모나 군사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리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족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신분은 사회계층의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곽선이라는 왕의 신하 중 한 명의 첩이었습니다. 양령은 그녀를 보고 반했고 숨이 멎을 듯한 무모한 행동으로 세자의 권위를 이용해 그녀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질서의 위반이자 권력 남용이었으며 국가의 충성스러운 신하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왕에게 올라오는 대관들의 상소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으며 왕자를 처벌하고 그 여자를 내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애정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성격적 결함의 징후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왕자는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태종은 경노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국가의 질서와 규율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 자신의 아들이 혼란과 스캔들의 주범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양령을 소환하여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는 어리를 궁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위기가 모면된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전설적인 분노에 직면한 양령은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이제 단순한 꾸짖음을 넘어섰습니다. 태종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아들을 아버지의 자부심이 아닌 왕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젊은이가 과연 왕조를 지키기에 적합한 인물인가? 동시에 조정은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조용한 학자였던 셋째 왕자 충령에게 향했습니다. 충령대군은 양령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진지했으며 유교 원칙을 깊이 존중했습니다. 양령이 사냥을 나간 동안 충령은 도서관에서 역사, 법률, 농업, 과학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그는 결코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스승에게 결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사려 깊었으며 좀처럼 과시하지 않는 놀라운 지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과 신하들은 자기들끼리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야말로 진정한 성군감이 있다. 여기 이상적인 통치자가 있다. 양령도 이러한 변화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기류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동생에 대한 커지는 존경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충령을 칭찬하며 그의 성실함을 양령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양령의 반항심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혀 맞추고 싶지 않은 기준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함정에 빠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행동은 더욱 변덕스럽고 도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왕의 눈을 피해 몰래 어리를 다시 궁으로 들였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이자 동시에 반항의 행위였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겪었을 심리적 압박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선택하지도 않은 역할에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역사상 가장 무섭고 강력한 왕 중 한 명이며 왕좌를 지키기 위해 친족까지 살해한 사람인데 바로 그 왕좌를 당신이 물려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열정은 약점으로 간주됩니다. 영광의 상징이어야 할 왕관이 목에 걸린 맷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의 행동은 도와달라는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계산된 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양령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인식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첫째, 자신은 왕위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 일에 마음이 없다는 것.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동생 충령이 조선에 필요한 위대한 왕이 될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는 것.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그의 비행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의 연속이 아니라 자신의 패위라는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의도적인 연기였습니다. 그것이 의식적인 전략이었든 단순히 성격 탓이었든 그의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공물을 피하기 위해 병을 핑계댔습니다. 연회와 오락에 호화롭게 돈을 썼습니다. 그는 효도와 의무가 아닌 자유와 자연을 찬미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고 세자로서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그 경계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현실주의자였던 태종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결정타는 더 이상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어리가 궁에서 두 번째로 발각되자 태종은 그녀를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아들에게 충격을 주어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잔인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반대의 효과를 냈습니다. 양령은 상심했고 분노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차가운 반항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궁중 의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행사에 부적절한 복장으로 나타나거나 일부러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순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기계는 완전히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그를 칭송했던 최고위 신료들이 이제 왕에게 그의 폐위를 공식적으로 청원했습니다. 그들은 왕조의 안정이 위태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충령을 분명하고 우월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태종이 직면한 선택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마다들을 폐위시키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개인적인 실패이자 공적인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자 계승이라는 신성한 원칙에도 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령을 후계자로 두는 것은 그가 자신의 손으로 세운 왕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몇 달 동안 고심했습니다. 그는 양령을 사랑했지만 왕조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충령에게서 통치에 필요한 침착하고 이성적인 정신을 보았습니다. 반면 양령에게서는 젊은 시절 자신을 몰아붙였던 것과 똑같은 창조적이면서도 파괴적일 수 있는 열정적이고 길들여지지 않는 불길을 보았습니다. 결국 왕은 아버지가 아닌 왕의 선택을 했습니다. 국가의 필요가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1418년 여름 그 고요한 대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화강암처럼 굳은 표정의 태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승지가 앞으로 나아가 긴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는 지난 10년간 양령이 저지른 잘못들을 꼼꼼하고도 통렬하게 기록한 목록이었습니다. 소홀히 한 모든 의무, 모든 사냥, 모든 스캔들, 모든 반항적인 말들이 나열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당화였습니다. 그의 실패 목록이 대전 홀에 울려 퍼지는 동안 양령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심오하고 불안할 정도의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의 기대와 감시, 한 국가의 야망의 중심이 되어야 했던 무게가 마침내 그의 어깨에서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얻고 있었습니다. 승지가 읽기를 마치자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으며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을 아버지로서의 고뇌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령이 덕이 부족하고 방탕한 행동으로 인해 왕위 계승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세자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양령대군으로 불릴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충령이 새로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권력이 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세자의 옥새가 옮겨졌습니다. 양령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마침내 일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의 정치적 축이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옛 태양은 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번에는 겸손함과 눈에 띄는 두려움으로 그 영예를 받아들인 새로운 후계자, 충령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양령은 몸을 돌려 대전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문이 그의 뒤에서 닫히며 그를 권력의 세계에서 영원히 차단했습니다. 즉각적인 여파는 조용한 충격이었습니다. 조정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했습니다. 곧 세종대왕이 될 충녕대군은 태종이 뒤에서 여전히 상황을 감독할 수 있을 때 순조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양위하면서 불과 2달 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양령은 편안하지만 분명한 유배 생활을 떠났습니다. 그는 수도에서 추방되어 지방 도시인 광주에서 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옥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지막 갈등하는 사랑의 행위로 그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는 넉넉한 생활비와 큰 저택을 받았고 대군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권력은 박탈당했지만 위엄이나 부는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네가 왕이 될 수는 없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양령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막보다 훨씬 길고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막이었습니다. 이후 44년 동안 그는 조정의 시각으로 볼 때 아무런 목적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방랑하며 시를 짓고 서예를 연습하며 사냥과 술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즐기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친 왕자,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경고성 이야기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그의 동생의 통치는 한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그를 깨우쳐준 혁명적인 업적인 한글 창제를 감독했습니다. 그는 과학, 천문학, 농업, 의학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후원했습니다. 그는 자비와 지성으로 통치한 유교적 성군의 전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왕국은 번성했습니다.
그날 대전에서 일어난 일의 장기적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양령의 폐위는 조선의 황금 시대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만약 양령이 왕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문화적, 과학적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는 괜찮은 군사적 왕, 어쩌면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세종을 그토록 비범하게 만든 인내심, 규율, 학문적 성향이 부족했습니다. 한 국가 전체의 운명이 그 결정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령의 운명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쓰라린 후예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를 멀리서 부러워하며 동생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지켜보았을까요? 역사적 기록은 모호하지만 단서들은 전혀 다른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랐을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위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삶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기에 그의 시는 비통함이 아니라 안도감을 말해줍니다. 그는 산의 아름다움, 강의 맑음, 친구와 나누는 술, 한 병의 즐거움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국정에 부담 없이 사는 삶에 단순하고 실질적인 즐거움을 찬미했습니다. 훗날 동생 세종이 막중한 임무의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령이 그에게 사냥매를 선물로 보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왕인 동생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야생의 자유를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제스처였습니다. 그는 동생과 복잡하지만 다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항상 그를 형으로서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그는 종종 양령을 수도로 다시 불러 연회와 가족 행사에 초대했으며 여전히 전 세자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는 관리들로부터 그를 일관되게 보호했습니다. 한 번은 한 신하가 양령의 새로운 부적절한 행동을 고발하자 세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의 형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어찌 감히 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가? 양령이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그의 독특한 위치를 증명합니다. 조선 궁중 정치의 잔혹한 세계에서 폐위된 왕자들은 종종 미래의 권력 다툼을 막기 위해 처형되거나 자결을 강요당했습니다. 양령은 아버지의 통치뿐만 아니라 동생의 통치, 심지어 조카의 통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68세의 고령까지 살았으며 마지막까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이라는 냉혹한 계산법에서 허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기꺼이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범한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세기 동안 공존해온 양령대군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통적인 관점, 즉 궁중의 유학자 사관들에 의해 쓰인 관점입니다. 이 버전에서 그는 자신의 결함으로 인한 비극적 희생자이며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제력 부족으로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한 왕자이자 경고성 이야기의 본보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의무태만에 대한 이야기이며 왕좌의 신성한 책임보다 개인적인 쾌락을 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해석은 그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왕실의 수치를 안겼고 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계승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폐위는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무자격함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통치에 부적합했으며 태종과 조정은 그를 훨씬 우월한 충녕대군으로 교체하는 올바르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후기 방랑 생활은 깨달음의 징표가 아니라 그의 방탕하고 목적 없는 성격의 연장선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더 낭만적이고 아마도 더 심오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본 이상주의자, 교활한 생존자 양령에 대한 서사입니다. 이 버전에서 그의 행동은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게임을 하고 있던 천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살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혈육까지 죽여야 했던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양령은 왕좌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끝없는 의무의 감옥이며 개인의 행복이 죽어가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이 이론은 양령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몰락을 설계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단순히 나는 왕이 되기 싫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반역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교 궁정의 엄격한 도덕률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폐위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확히 어떤 규칙을 어겨야 하는지, 어떤 스캔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현명한 사람의 목표인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바보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왕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뛰어난 동생이 왕이 되도록 성공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그는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을 선사하기 위해 자신의 명성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황금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실패자로 기억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이것은 더 넓은 철학적 주제, 즉 좋은 삶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이상의 충돌과 연결됩니다. 조정과 그의 아버지는 의무, 사회적 조화, 그리고 더 큰 선을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유교적 이상을 대표했습니다. 왕은 한 인간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인 제도 그 자체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욕망은 무관합니다. 반면에 양령은 더 도가적인 관점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했고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르려 했으며 사회적 지위가 아닌 삶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궁궐의 대전 대신 산골짜기의 시냇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에서 걸어나간 다른 역사적 인물들에게서도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궁전으로 은퇴하여 양배추를 재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위한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왕국을 포기하고 부처가 된 시다르타 고타마. 이 인물들은 권력이 궁극적인 상이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가정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타인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데 있으며 그 통제의 최고 표현은 놓아버릴 수 있는 능력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양령의 동기에 대한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몰락을 계획한 냉철하고 계산적인 전략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쾌락주의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역할에 기질적으로나 욕구로나 근본적으로 맞지 않았던 복잡한 인간이자 열정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혼란스럽고 충동적이며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심오한 비극의 요약이지만 이것은 누구의 비극일까요? 왕좌를 잃은 양령의 비극일까요? 아니면 그가 세운 국가를 위해 아들을 버려야 했던 아버지 태종의 비극일까요? 혹은 전혀 비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을 맺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양령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종은 그가 태어난 대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필요한 통치자를 얻었습니다. 양령의 삶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조용하면서도 전복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의 정의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이에게 성공은 왕관, 칭호, 권위의 자리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좋은 시 한 편, 빠른 말, 새벽녘 삼봉우리의 맑은 풍경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권력이 양날의 검이며 금박을 입힌 새장도 여전히 새장일 뿐임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삶은 때때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는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지워졌지만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인물 중 하나로 역사책에 자신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삶과 야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권력의 진정한 대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기꺼이 포기하겠는가? 이것은 600년 전 경복궁의 고요한 대전에서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질문입니다.